너가 제일 너가 제일 예뻐. 내가 봐도 평균 정도 이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칭찬은 칭찬인데 오히려 귀가 꺾이는 거죠. 마치 그냥 억지로라도 자존감을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칭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가 오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와요.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단어가 부모님이 칭찬을 한다. 칭찬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저는 평탄은 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아이를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걸 통해서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한다.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평탄은 친다로 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단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제일 너가 제일 예뻐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말을 다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현실 감각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죠. 엄마 눈에만 그렇게 예쁘겠지. 내지는 엄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되면 거의 확실하게 알죠. 그리고 답답하죠. 내가 봐도 평균 정도 이하인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최고다 하면은 마치 그냥 억지로라도 자존감을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많이 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부터 잘하면 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87점 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러면은 내가 가졌던 성취감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칭찬은 칭찬인데 오히려 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는 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쟁심을 부추겨서 성과를 좀 더 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가 오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뭐 내지는 너가 그래도 첫째인데 둘째보다는 좀 낫지 않겠니? 너가 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얘가 좋아하는 친구랑 비교해서 야, 네가 걔보다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얘네들도 알거든요. 이거는 비교라는 것이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칭찬을 하는데 비교를 섞어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존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비교하는 칭찬 이런 거에 좀 자녀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 되고 우울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좀 참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그럼 무슨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칭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가 오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거는 성장을 한 거죠. 이제 무조건 부모님 말만 믿고 따르던 애기에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지 사회적 욕구가 해결되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칭찬으로 부모님의 모든 역할로 자녀의 자존감에 올라가면은 그 아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독립이 덜 된 거니까. 아니 말로는 안 통하는 시기가 왔으면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정도, 맛있는 요리 좀 준비해주는 정도, 용돈 조금 더 주는 정도 그런 식으로 몸짓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래도 어깨도 두드려주고 용돈도 주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했는데 늘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하는 순간이 오죠.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 기분은 무조건 나빠요. 부모님 기분은 무조건 나빠요. 그리고 이거를 견디기가 되게 싫어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깔려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인 이상 자녀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무조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위로를 자꾸 해요. 기분이 나쁘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방어 기제가 피하는 거거든요. 회피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 낮아지는 일을 겪으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바꿔놓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애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빨리 어디 가가지고 감정 수습을 해야 돼요. 잠깐만 하고 띵박질을 하든지 냉수를 한 잔 마시든지 내 감정을 좀 먼저 달래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지 어찌 보면은 애보다 부모가 더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의 기분을 달래주기 전에 내 기분부터 어떻게 좀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서로 나쁜 감정만 주고받으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100% 내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 기분을 상했기 때문에 짧게는 1분이라도 추스리고 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휴식기를 안 가졌으면 서운할 게 뭐 있어, 당장 툭툭 털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잖아요. 남자들은 사내 새끼가 뭐, 이 얘기 듣는 거 제일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공감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감정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뒤서가서, 그래서 얘가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화낼만 하지, 화가 났겠지, 자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도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해줬던 말,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그때 선배가 해줬던 말, 이 말은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애한테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안 좋대. 그럼 또 좋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진실성을 담은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있는 부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른의 상당히 중요한 롤모델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 이너서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 부모님이거든요. 물론 옛날처럼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내가 30년 후에는 저렇게 살겠구나 보는 거예요. 봤더니 30년 후에 나랑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 게 신나겠어요? 신이 안 나겠어요? 이미 그 30년간의 여정을 간 존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나도 이 유전자 그대로 들고 그 길을 걷고 싶지. 되게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돈도 열심히 모았어. 그래서 괜찮게 사는데 불행한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해. 슬퍼. 막 후회돼. 그러면서 자꾸 자녀한테는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도 저렇게 불행한데 내가 왜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더 고생해서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야,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인상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부부간에 안 싸워도 부부 생활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고 자란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게 살면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은 걔도 나중에 커서 자기 자식한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불행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능력을 동원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한테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자존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너무 추상적이고 방법을 잘 모르겠을 때는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내 자식한테는 내 좋은 선물이 되겠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니까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메슬로우가 얘기한 5대 욕구가 있거든요.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입고 요 욕구가 충족이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거는 나중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자존감에 대한 욕구,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싶은 욕구도 상당히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부모님들은 생리적인 욕구는 다 충족이 됐지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은 떨어져서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자존감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노력해요. 공부들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하려고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하려고도 하는데 아직도 안 채워졌어. 그랬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가 성취를 내서 잘난 사람이 돼서 내가 내 인생 좋은 인생이구나, 괜찮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자녀를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서 골 넣으면은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누가 이렇게 큰 상 타고 그러면은 금메달 따고 그러면은 그냥 자부심,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우리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자녀가 되게 훌륭한 업적을 냈어. 그러면은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냉정하게 분리를 합니까? 그런데 허덕허덕 이제 너무 이 정도는 자존감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자녀까지 그렇게 본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죠.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님을 이상화 좀 시키거든요. 의지하고 믿고 신뢰를 해야지 본인도 안전해지기 때문에 일단 다 믿어요. 아, 원래 저러는 거구나. 아, 저게 사랑인 거구나 하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100점 받아와라. 뭐 해와라. 너가 해와서 엄마의 프라이드를 올려줘야 된다. 아, 이게 맞는 거라고 믿죠. 그렇게 사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뉘죠. 아, 이게 엄마가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 나의 행복과는 별도로 엄마의 행복, 경쟁심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춘기 이후에 이제 하게 되죠. 20살 때 하는 사람도 있고 30살 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갈림길이 한번 나옵니다. 갈림길이 안 나오고 계속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럽죠. 이러면은 되물림이 되거든요. 원래 자식은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대, 3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니까 사실 이 가정이 더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아픈 가정인 거죠. 자존감은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에너지가 채워줘야 되는데 계속 부모님의 공허한 자존감을 채워주려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또 내 인생을 못 돌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나랑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파악 못하고 남의 자존감을 자꾸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내 인생이 또 계속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구멍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또 엉뚱한 데서 자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 자존감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선 좀 강한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강력한 무언가에게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약한 자식한테 또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엇박자는 나는 거예요. 얘는 퍼주느라 힘들고 어른은 요걸로는 충족이 또 안 되고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라는 것까지 왔으니까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거에 좀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모가 됐잖아요. 결혼도 했고 자식이 낳은 것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라는 거죠. 사실 전통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있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인구수만 늘린 것만으로도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완벽주의가 유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 내지는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식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좀 축하를 좀 해주고 대단한 일을 한 걸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한테 그렇게 인식해주기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중하고 나 존중이 잘 되려면 일단 자기 마음, 마인드셋이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부모님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저 부모님과의 사이도 조금 더 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자존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주관적으로는 되게 못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 주관적으로는 난 되게 괜찮아. 나 행복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시선과 비교와 별도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에도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와도 결부가 되는 게
자존감이라는 의미죠. 전국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특히 자존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존감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쓰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단어가 유행을 해가지고 자존감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우리 애가 자존감 낮은 얘기하면 너무 막 불안해하시고, 본인도 내가 내 인생에 만족 못하면은 마치 인생에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여기 뒀진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존감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자존감이 낮더라도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특히 아기 때는 좀 높다가 청소년기 지나면서 현실 감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다가 안 되겠구나, 이거 되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현실 감각이 생기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너무 이상한 걸로 생각하시거나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도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낮아도 장점이 있어요. 되게 착합니다. 겸손하시고 또 주변에 해를 잘 안 끼치시거든요. 그래서 무해하다고 하는 장점도 있으시니까 자존감이 있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지만, 지금 당장 오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큰 결핍이 생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나쁜 걸로, 이상한 걸로 몰고 가지 말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있는 그대로 존중을 좀 해주시기를 죄송하다는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